안녕하세요. 주식회사 리어그의 대표 한지원입니다. 세포 언니로 많이 불리고 있고요. 부부 상담, 심리 상담, 가족 관계 상담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상담 오시는 내담자분들한테 꼭 드리는 조언이 있어요. 잘 조언 안 하는데, 예비 신부님하고 신혼 초에 계신 그 아내분들한테는 시댁에다가 절대 1년간은 잘하지 마라 라는 얘기를 해요. 1년간 꾹 참아라. 왜 그렇게 말씀드리냐면, 시집살이 1년은 3살짜리 여자아이도 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1년은 그렇게 쉬운 거예요. 근데 왜 잘하면 안 되냐면, 기대치가 자꾸 높아지세요. 기대치가 막 높잖아요. 그러면 그걸 막 메꿔주려고 노력하다 보면 그게 나중에 그게 부담스러워지는 시기가 오거든요. 근데 그게 부담스러워지면 이제 거리를 두고 싶어져요. 그럼 거리를 둔다고 이제 화를 내기 시작하세요. 그러면 거리가 갈등으로 이어지죠. 당연하겠죠. 처음에 첫 해 생일 선물을 막 명품백을 해드렸어요. 그러면 두 번째 해는 사실은 결혼해서 팍팍해질 때예요. 아기 낳고. 근데 그때는 명품백 플러스 명품 지갑까지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 심리가 있잖아요. 기대 심리가. 그렇죠? 그것 때문에 이제 말리는데 이제 잘 이해를 못 하세요. 살아보지 않고는. 근데 제가 오늘 이런 얘기를 준비한 거는, 강의를 준비한 거는 시어머니 나쁘고, 저기 시어머니 앉아 계시지만, 며느리 불쌍하고 이런 얘기 하려는 거 아니고요. 건강하게 고부간의 갈등을 풀어가는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해요. 그러려면은 시어머니가 아들한테 갖는 마음을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그죠? 또 그러려면 우리가 결혼을 좀 알아야 돼요. 여러분, 결혼이 뭔가요? 결혼이 뭐예요? 인생의 무덤? 그러니까 유튜브 짤에서 결혼하지 마, 막 이런 짤도 졸잖아요. 그죠? 근데 결혼이라는 게 뭐냐면, 원가족으로부터 받지 못했던 것을 보상받으려는 욕구가 들어있는 게 결혼이에요. 보상심리. 나 이런 가정 갖고 싶어. 이런 이상적인 가정에 대한 욕구는 어느 인간에게나 있습니다. 그러면 이상적인 가정이 뭐냐라고 생각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는 내 원가족과 완전히 상반되거나 아니면 보완되거나 이런 특징을 띠거든요. 근데 이것이 문제가 뭐냐면, 이상적인 가정을 꿈꿨는데, 그러면은 내가 이상적인 가정을 향해서 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원가족 안에서 되풀이됐던 문제들을 내적 기저에서 놓지 못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내 트라우마를 지금 가정에서 반복시키는 거예요. 갈등을 푸는 방식을 제대로 배우지 못한 그런 문제도 있고요. 갈등을 그렇게 풀어가야 된다고 믿는 것도 있어요. 그러다 보면은 계속 이상적인 가정이 되지 못하고 내 가정의 문제를 되풀이하다 보면, 내 인생 진짜 힘들구나. 내가 꿈꾸었던 대로 살 수 없구나라는 실망감을 갖게 돼요. 근데 이것이 첫 번째 시작되는 대상이 결혼하는 동시에 여자분들은 남편이 되는 거예요. 아버지로부터 받았던 상처를, 아버지의 상을 남편에게 투영시키는데, 투영시켜서는 어떻게 보냐면, 나는 아빠만큼은 피하려고 했는데 아빠 모습이 들어있는 남편이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진짜 아빠 모습을 가졌다기보다 내 안에 트라우마가 작은 갈등에서도 그걸 확대해서 해석하고 있는 건데, 내 안의 문제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그것을 남편의 문제로 치부하게 됩니다. 더 크게 확대 해석하게 되고, 그러면 그런 걸 내적으로 계속 되풀이하다 보면 남편에 대해서 이해하고자 하는 마음보다 이렇게 뒤로 밀어놓게 돼 있어요. 좀 살아보신 분들은 아시죠? 포기하게 되잖아요. 그죠? 포기하고, 그래, 내 인생 이번 생은 망했어,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게 돼요. 근데 뭐가 있어요? 구세주인 내 아들이 있잖아요. 그죠? 자식 있잖아요. 그리고 얘네들 보고 살자. 내 인생 뭐 중요해? 애들이 더 중요하지. 난 엄마잖아.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게 된다고요. 근데 이게 딱 넘어가서 아들한테 가면 어떻게 되냐면, 아들은 남편과 동일할 수 있는 자리에 있죠. 그러면은 남편한테 의지했던 마음을 모두 아들에게 옮겨가는 거예요. 자식에게 옮겨가고. 그러면서, 그래, 내가 이번 생은 망했지만 얘네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내 생을 포기하고 내 삶을 선택하지 않고 아이들을 위해 살겠어 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다음에 어떻게 되냐, 애들한테 주입해요. 엄마 인생은 망했다.
왜? 네 애비 때문에. 그래서 나는 너만 보고 살아. 그러니까 네가 공부도 잘해야 되고 착해야 되고 늦게 들어오면 안 되고 엄마한테 잘해야 되고 진짜 네가 잘 돼야 돼. 얘기를 막 해요. 응? 자기가 컨트롤할 수 있는 대상한테 집중하는 거예요. 왜? 컨트롤할 수 없는 한 인간이 있잖아요. 네, 그 인간은 밀어놓고 거기다가 계속 집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정말 그게 진짜라고 믿어버려요. 그게 내 인생을 포기한 거라고 믿는 거예요. 근데 사실 애들이 잘 크면 누가 좋습니까? 응? 누가 좋아요? 내가 좋죠? 어? 근데 내가 좋아서 내가 선택한 삶이라고 믿지를 못하고 나는 내 삶을 다 밀어놨어. 왜? 하고 싶은 거 안 하고 살았어. 그렇기 때문에 애들이 내 삶을 보상해야 된다라고 믿어버려요. 애들한테 계속해서 네 애비 때문에 네 애비 나는 불쌍한 인간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애들이 어떻게 크냐면 저한테 내담 오신 분들 중에 우울증이나 공황장애 걷는 분들의 부모 관계를 가족 관계를 분석해 보면 우리 엄마 너무 불쌍해요. 계속 우세요. 응? 그게 가장 큰 짙은 우울증의 원인이라면 우리 엄마 불쌍한 게 불쌍한 엄마가 얼마나 좋지 않은지 모르는 거예요. 응? 그렇게 힘들게 아이한테 주입시키고 하다가 그러면 넌 잘 되면 나한테 보상해 줘야 돼 했는데 이게 웬걸 아들 다 크고 돈 벌 때 됐더니 그냥 젊은 애가 내가 보기엔 그 이쁘지도 않아. 이쁘면 그래도 조금 근데 자기는 이렇게 이쁘지 않거든요. 아들에 비해 부족하거든요. 사람들은 다 애들 대학 갈 때랑 결혼할 때 실망해요. 부모들은 모든 부모들은 그죠? 응? 그래서 이쁘지도 않은 애가 와가지고 내 아들의 모든 걸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얘가 못했으니까 너라도 해. 네가 보상해야 돼. 어? 이렇게 컨트롤하게 되는 거죠. 제가 상담한 사례 중에 가장 기가 막혔던 사례는 이제 임신한 티가 나지 않는 6주 된 산모가 남편과 같이 옵니다. 사이가 너무 좋은 거예요. 또 저한테 딱 앉더니 저 애기 유산하고 이혼하려고 합니다. 이러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놀라서 저는 애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두 분 사이 좋아 보이시는데 그랬더니 사이가 정말 좋대요. 결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서로 너무 사랑한대요. 왜 그러냐 했더니 시어머니 때문에 못 살겠다는 거예요. 시어머니가 어떤 데 못 살겠냐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종교를 강요하시는데 무슨 종교인지는 관계가 없습니다. 여기서는 종교를 강요하시는데 그게 어느 정도냐면 일주일에 한 번 거기 종교 거기에 나와야 되고 한 번이 아니죠. 주 3회 4회 와야 되고 그리고 매일 새벽에 일어나서 그 말씀을 읽어야 되고 특정 종교를 생각하지 마세요. 모든 건 그러니까. 그리고 그 아침마다 그 말씀을 보내가지고 그걸 읽었는지 확인하고 나중에 전화해서 저녁에 또 그 모임, 카톡 모임, 그 종교 어떤 말씀 나눈 모임에 나오라고 하고 안 나오면 전화하고 그게 계속되는데 임신 전에는 그래도 그걸 조금 받아줄 수 있는 여력이 있었는데 이게 입덧이 너무 심해지고 이러니까 못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아들이 어떤 아들이냐면 너무 효자인 거예요. 결혼하면 남자들 왜 이렇게 효자 되는 거예요? 미치겠어. 효도는 오기 전에 하고 오지. 그래갖고는 효도를 너무너무 효자니까 이 아내분이 절대 막아주질 않는다는 거예요. 날 사랑한다고 하지만 막아주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혼하겠다는 거예요. 이혼을 해라. 근데 남편이 선택해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애기도 포기하고 사랑하는 아내도 포기할지 어머님을 만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다. 하지만 그 종교 나가는 것도 끊어야 되고 이 아내와 엄마가 만나는 일은 앞으로 평생 없어야 된다. 그걸 못하겠으면 이혼해라. 제 얘기했어요. 그 남편분을 좀 심리치료를 했거든요. 그래서 과정을 좀 밟아서 남편분이 결정하신 거는 카톡과 전화 모든 걸 아내분하고 단절하게 만들고 어머님한테 그 의사를 분명하게 전달드린 거였어요. 처음에는 난리가 났었다고 얘기는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9개월 뒤에 건강한 아이가 태어났다면서 저한테 사진을 보내왔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는 시댁과의 단절만이 과연 이런 경우 말고는 단절만이 답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기 제일 빨리 얘기하시는 분은 아니지. 아니죠. 단절만이 답은 아니에요. 이게 또 며느님들의 문제가 뭐냐면 너무 착한 며느리가 되고 싶다라는 거예요.
너무 잘 지내고 싶고 회피적인 성향을 지녔거나 아니면 어려서부터 엄마 아빠한테 너무 순종적인 딸이어서 자기 의견을 얘기할 수 없는 너무 착한 아이 컴플렉스를 가지신 분들이 있어요. 또 이 사례는 어떤 게 있냐면 이제 시어머니 시아버지가 이 집에 아이가 넷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애를 같이 봐주느라고 한 1, 2분 거리에 집을 같이 사세요. 그러니까 맨날 시댁에서 오시는 거예요. 감사하죠. 근데 애들이 이제 쌍둥이 밑에 막내 애들이 한 5살이 되니까 그런데도 계속 오시니까 힘드신 거예요, 이 며느님이. 근데 계속 오시는 게 힘든 게 아니라 이건 뭐가 문제냐,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시어머니가 자기 헌옷을 자꾸 며느리를 입혀요. 동네에서 헌옷을 다 가져와가지고 며느리를 줘요. 알뜰하게 살라고. 그런 형태로 10몇 년을 살다가 저한테 전화를 걸어서 이제 막 대성통곡을 하시면서 그 헌옷 때문에 못 살겠다고 전화를 하셨어요. 이제 못 입겠다고. 남편은 이제 경제력도 어느 정도 성장을 했고 잘 사는데 계속 동네 헌옷을 다 가져와서 그걸 위해준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본인이 그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시아버님이 어느 날인가 편지를 써서 며느리에게 주셨어요. 나중에 이제 이렇게 그 가족 상담을 했을 때 그 편지 얘기가 나왔는데 그 편지 얘기를 며느님도 저한테 했어요. 한 10년째 되는 날 시아버님이 편지를 주셨는데 그걸 보고 울었다는 거예요. 감동받아서 아니죠. 그럴 리 없죠. 너무 분해서 울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 상담을 해봤는데 시어머님, 시아버님 대 아들 내외 이렇게 4분을 가족 상담을 했거든요. 근데 시아버님은 그걸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 내가 어떤 시아버지냐면 너무 좋은 시아버지라는 거예요. 이런 편지도 써서 줬다 그래서 내가 사실은 그걸 읽어봤지만 그 앞에서 읽어보고서 아버님 내 아들한테 잘하란 얘기네요. 제가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나는 그냥 며느리로서 도리를 얘기해주는 좋은 아버지라는 거예요. 미치겠죠. 제가 보기에는 내 아들한테 잘하는 것이 너의 살 길이라 이 뜻인 것 같다라고 얘기했더니 화가 나셨어요. 그래서 화가 나셨지만 잘 풀어드리고 이제 가족관계를 잘 풀어드렸는데 오는 정도를 빈번함을 좀 줄여가고 이제 며느님이 막 울고 막 이러니까 좀 이해를 하시려고 하고 며느님도 고생하셔서 이 자리에 와서 얘기할 수 있었지만 너무 잘하고자 해서 자기를 억누르다 보니까 이게 15년 만에 뻥 터져버린 거예요. 못 살겠는 거예요. 정말 못 살겠다고 울고불고 난리가 나셨어요. 그러니까 내 의견은 이제 내가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물론 어른에게 존중과 고요함을 담아서 말씀드려야 합니다. 싫어요 어머니 이런 게 아니죠. 어머니 제가 이건 정말 싫어요. 정말 죄송해요. 이런 정도에 어투면 좋겠죠. 근데 그것도 기분 나빠하실 수 있어요. 근데 기분 나빠도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러면 남편은 어떻게 해야 되냐. 남편이 이때 중요한 겁니다. 엄마 우리 와이프한테 연락하지 마 이게 아니고 아내분이 얘기를 했을 때 며느님이 얘기를 했을 때 엄마 속상하겠다. 근데 난 와이프 편이야 라고 얘기해주는 굳은 심지를 보여주는 게 중요한데 그걸까지는 그래도 직접 내 와이프한테 연락하지 마 얘기하기는 어려워하지만 나 엄마 사랑하지만 내가 살아야 될 곳은 이곳이잖아. 내 아내잖아. 그러니까 엄마가 이해를 해줘. 그러면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는 말 틀리지 않아요. 그죠? 건강한 가족의 제일 원칙은 원가족과의 건강한 분화라고 생각합니다. 시댁과의 문제뿐이 아니라 처가와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건강하게 원가족과 분화하셔서 온전한 하나로 그리고 아내분과 남편분과 행복한 가정 이루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